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28년을 보내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입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은 한반도의 최북단 라진선봉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름이 라진선봉이라고 지어서 별로 거창해 보이고 북한은 직할시라고 하면서 경제개발 특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웅기군이었습니다. 수컷 웅자에 기운 기자를 써서 수컷 웅 하면 남자가 득실거리는 지역. 그럼 남자가 왜 득실거렸을까요? 그 역사에서 나오는 건데 잘 모르시죠? 한반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저기 그 두만강이 붙어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북한 땅입니다. 거기를 왜 웅기군이라고 했냐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유배를 보내면요. 거기가 엄청 척박하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제일 한심한 지역으로 쫓아보낸 것이 그쪽이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 고위 간직에 있으신 그분들이 다 유배를 가면 부인을 아마 안 데리고 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중을 두실 뭐 이런 남자들, 이런 노비, 이런 사람들 함께 쭉 가다 보니까 아마 여자가 굉장히 귀해서 웅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1970년대에 와서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또 그 함경도 그 지역에서 쭉 놓고 봤을 때 거기가 또 엄청나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래서 척박한 지역이라 벼도 잘 안 되고 강냉이도 안 되는 이런 지역. 또 바람은 엄청나게 심하게 불어서 조선 역사 지리 교과서에 보면 소 대가리 깨지는 바람 부는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머리 깨질 사람 다 나오라 막 이런 거. 그 바람 겨울에 바람 엄청 윙윙윙 불어요. 엄청 심하게. 여러분 머리를 곱게 하고 나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자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근데 한국은 겨울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왜 제 고향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한심한 지역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쭉 성장해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사는 지역이었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가족 이야기를 살짝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경상북도 영주인지 영천인지 하여튼 거기 영자가 들어간 지역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 포로가 돼서 고향 남쪽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 안에 내면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남쪽이 고향인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서 함경북도의 경흥군이라는 데서 샛별입니다. 그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우리 엄마가 9살인가 그때 할아버지가 진폐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샛별 탄광이라고 불리는 하면이라는 곳에서 우리 엄마가 유년기를 쭉 성장했으면 거기서 태어나서 탄광에서 탄 캐는 귀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자녀가 셋 있었는데 유복자까지 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시에. 할머니가 굉장히 문경의 상리라는 곳이 고향이 남쪽 출신이셨는데 남쪽 출신 두 분이 출신 성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중매로 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영리하게 그 상황 판단이 빨랐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혼을 해야 되고 재혼을 하는 남자 선택하는 그 선택 조건이 출신 성분이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굉장히 영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봉군에 있는 할아버지 출신 성분이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재혼해서 쭉 나가게 되니까 우리 엄마가 한 10대를 그때부터 선봉군에 나가서 살게 된 겁니다. 웅기군이라는 곳.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저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제가 탄강마을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가리 깨지는 바람 부는 곳이라는 웅기군에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빙글빙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대부분 출산을 해서 자녀가 다 있으실 나이입니다. 그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실례죠.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참 예뻐했을 것 같고 애지중지 키웠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 엄마도 여자였는데 왜 여자를 그렇게 괄시했는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남성 동지들이 부인도 예뻐하지만 일단 여자라고 하면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또 귀한 존재라고 떠받들기도 하고 가끔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살던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없이 살고 우리 아버지 엄청 떽떽거리고 그래서 우리 엄마의 일생은 눈물 어린 일생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와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하면서도 한쪽으로 우리 엄마를 떠올리면 그렇게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 엄마의 어떤 불쌍함과 우리 엄마의 그 연약함과 그 멸시받으면서 북한에서 평생 여자로 살다가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하직할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여자라서 됐다 서운했대요. 그거를 아마 말을 익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듣고 살았어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였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나처럼 배 아프게 아기를 힘들게 낳을 걸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났니? 이 말을 어릴 때 아마 5살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왜 그 방송이니까 말 못하고 왜 남자로 못 태어났냐고 그렇게 구박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탓입니까?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는 세 딸이 태어나고 마지막 막내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는 아들 하면서 정말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엄마가 기어코 아들을 집착하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아들 낳기 위해서 도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살짝 했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는데 그 아들 하는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자라면서 밥상을 차리면 엄마가 그 밥상에 여자들을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느 날인가 이렇게 상에 오고고 모여가지고 온 식구가 반찬 해서 밥을 먹으면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남자는 상을 따로 차려야 된다는 거고 세대주는 반찬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본보기가 안 되니까 이 반찬에다가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온 딸이고 우리 엄마하고 다 같이 부인하고 합석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엄마 보고 너부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시정하라는 겁니다. 전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러면서 상을 따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제 할머니랑 저랑 여동생들은 이쪽에서 따로 밥 먹고요. 아버지와 저희 남동생이 상석에서 밥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모든 가정집이 다 그랬냐? 아니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는 집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여자의 삶은 늘 천대받고 멸시받는다는 것을 아마 어린 마음에도 여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값이 비싸죠. 여자는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고 여자는 남자가 뭐라고 하면 불만이 있어도 꼭 참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엄마에게서 그냥 끊임없이 세뇌당했습니다. 여자는 그래야 되는가 보다. 남자를 위해 희생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일 가슴에 사무치게도 이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생일날이 됩니다. 그러면 생일날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역국을 끓여 먹더라고요. 가난한 북한에서 우리 엄마는 생일이면 뭘 해줬을까요? 전 케이크나 이런 거 썰어본 적이 없습니다. 냉면이나 국수 같은 건 해주는데요. 생일날에 제일 정말 좋은 특식이 뭔지 아세요? 계란을 삶아서 밥그릇 밑에 파묻어 줍니다. 그 계란 한 알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집에 30알이 있는 한판떼기가 있어도 먹기 싫어서 쳐다도 보지 않는데요. 온 일주일가야 계란 후라이 제가 한 알도 아마 부쳐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에게는 아마도 4명의 자녀에게 골고루 그 생일 한 명 세지만 4개를 파묻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딱 생일 세는 한 명에게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생일을 세면 저한테만 줘야 되는데 꼭 이럴 때 더불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계란을 2알 사서 그 아들은 또 챙겨 먹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생일 세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안 주는데 그 아들의 밥그릇에 보면 그 생일을 세는 둘째보다 훨씬 더 큰 계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까지 드는 겁니다. 밥을 막 하면요. 쌀밥 쪽으로는 아버지도 떠주고 그러는데 저도 흰쌀밥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쌀밥을 주지만 딸들은 강냉이밥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마가 딸들을 굉장히 아들보다는 좀 하대해서 키운다? 전 그래도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엄마가 좀 너무했구나. 해도 너무했구나. 내가 전화할 때 꼭 한번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쩌다 전화하면 그 정말 잘 있냐고 물어보는 엄마인데 그걸로 서운하다고 계란만 먹었다 따지기에는 우리 엄마 속을 박박 긁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나는 계란 몇 판떼기를 쌓아놓고 사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사니까 내가 밥 잘 먹고 사는지는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일축해 버립니다. 또 제가 사실 PPT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사례를 쓰려고 막 정리 다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여자로 살면서 멸시받았다라는 이야기, 멸시라는 게 뭐 큰 거겠습니까? 어쨌든 인간다운 대접을 남자보다 덜 받거나 무시당하면 그게 멸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멸시받았던 북한에서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나도 여자로 살아가는 어떤 보람과 나 여자로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한국에 와서 비로소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혼할 때 여성의 뭐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지만 뭐 북한처럼 자고로 여자와 그 집안의 수레가 튼튼해야 그 집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나요? 북한은 결혼할 때요, 말라가지고 세리세리해가지고 힘 못 쓸 것 같은 여성은 북한에 인기가 없습니다. 여자는 짐을 잘 끌고 힘 꽤나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4명, 5명의 온 가족 경제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연약한 여자가 다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볼 때 그 여자가 힘 꽤나 쓸 건지, 왜냐하면 소는 내 개인 소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 걸 쓰는 여자가 소처럼 와서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리시리한 여자를 보지 않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하죠. 여자가 조금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노니까 걸핏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밥상을 확 뒤집어 엎고요. 반찬도 별로 없는데 엄마한테 혼통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자고로 이 집안에서 암탉이 꺾이어 하니까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집안은 집 일이 잘 되는 걸 못 봤다면서 우리 엄마를 막 구박하는 겁니다. 엄마의 일생을 쭉 보면 우리 아버지는 들어누워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하늘나라에는 저희 아버지를 자꾸 소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맨날 이렇게 좀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맺힌 게 많아요. 너무 우리 엄마가 불쌍하고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좀 몇 번 좀 자꾸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손님이 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먹을 게 좀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먼저 챙겨주고 손님 뭐 치킨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북한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집에 어쩌다 좀 먹을 게 좀 있으면요. 그 먹을 걸 손님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손님상에 올라간 고기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뭐 좀 맛있어 보이는 어떤 음식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님이 와서 술상 동그랗게 차려놓고 아이들은 손가락 빨면서 부엌에서 그 아버지 손님이 빨리 가면 조금 남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얻어먹지 않을까 이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손님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친구라든가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올라오라고 하면서 아들은 겸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나마 우리 아버지 옆에서 고기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는 걸 보면서 와, 쟤는 좋겠다. 남자로 태어나서 좋겠구나. 쟤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대접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꼬우면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 먹고 여기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같은 여자인 우리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게, 보고 사회적으로 쭉 내렸던 통념이 그렇게 돼서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좀 생각해보면 좀 원통했습니다. 왜 여자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럽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분 재산이라고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딸은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니들은 그냥 맨손으로 그냥 데려가겠다는 놈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연구러가지고 커지면 빨리 시집에 남집에 접어내야 되니까 그 뭐 어차피 남이 되는 애한테 잘해줘서 뭐하냐 이런 의미가 잔뜩 담긴 겁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들을 무릎팍에다 올려놓고 이 집안의 재산은 다 우리 동생 이름이 철석입니다. 철석이 거다. 아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안의 재산은 텔레비전 하나와 변압기, 싹 쓰러져가는 텔레비전 히다치였나? 여러분 일본 거라 그나마 좋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LG만큼 좋지는 못해요. 그 대단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라고 해서 쫙쫙쫙 올리면 변압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게 아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약간 물욕이 있었는지 어린 마음에도 아니 뭐군 재산이라고 그거를 왜 아들한테만 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집안에서도 아들과 딸을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급격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어느덧 제가 나이 쭉 먹어서 결혼을 해야 될 쯤 한 나이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앉혀놓고 부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 여자의 일생은 부엌에서 시작해서 부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요. 가스 딱 해가지고 밥을 순식간에 지을 수 있고 반찬 지을 수 있고 밥은 뭐합니까?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밥솥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여성분들이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은 저도 집안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 불만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 완전히 혁명적인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0끼가 아니라 20끼도 가져다가 남성에게 갖다 바칠 수 있겠다는 그런 무척 혁명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림에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이 8시까지입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7시에는 집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려면 식사 끼니 대접을 위해서 어머니는 몇 시에 일어나가야 될까요? 여성들은 6시요? 어림도 없습니다. 5시. 왜 그래야 될까요? 불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불을 잘 못 뗐는데 5시쯤이면 부뚜막에 내려가서 불을 막 뗍니다. 그래서 연기 코코 나는 거 불면서 그 밥을 하는데 밥을 해서 여러분 하루 3시3끼를 그렇게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먹으러도 북한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다 집으로 온단 말이죠. 끔찍합니다. 우리 엄마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을 지어서 자식들 다 먹이고 아버지 대접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직장 생활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아마 안타까웠나 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북한에서 안내통역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통역의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해서 나름 북한의 호텔들에서 자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북한에서 성인이 돼서는 덜 고생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쩌다 귀국 다 시키고 집에 오면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밥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무개야 이거 좀 도와줘라 이러는데 불 떼는 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 배우면 안 된다. 시집 갔다가 쫓겨온다. 그래가지고 엄마 보는데 내가 가스 넣고 살 건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불 떼면서 안 살 거라고. 그리고 엄마처럼은 안 살 거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불 떼는 거 착실히 배우라고. 너 시집 가서 남편을 위해서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너 갔다가 쫓겨오면 그거 엄마 책임이라고. 그리고 성격이 뾰족해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사는데 입은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고로 앉으나서나 소경,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그 다음 뭐죠?
벙어리 3년 이래야지 제가 이혼당하지 않고 쫓겨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암만 생각해도 너는 시집가서 3년 안에 쫓겨올 것 같다면서 우리 엄마가 악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싸 3년 안에 쫓겨온다고? 뭐 내가 그 3년 안에 쫓겨올 걸 왜 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참을 나서 훈시하는 게 당신 딸들 똑바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 딸들이 다 가서 얘랑 가서 시집가서 1년 못 버티고 남자한테 얻어맞고 쫓겨온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결혼하지 않고 도망쳐 온 것을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다 원대한 하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28살에 재빨리 짐을 싸가지고 빈몸에 딸랑딸랑 올 수 있게끔 그 멋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러는 겁니다. 그걸 막 하면서 너 봐봐 직장에서 그러니까 남자한테 얻어맞지 않냐. 제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도 같은 팀장급인 북한은 지도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동급이면 남자나 여자가 같은 동급의 직업의 뭐 팀장이라고 하면 이 팀장 김 팀장 어떻게 시킬 수가 있나요? 사실 그게 동등한 어떤 전우고 동등한 그 동료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대하며 시켜 먹어도 여자는 복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그 강철이라고 무역지원이 저보고 야 하윤아 너 가서 그 무역지원 불러오라 뭐 이러면서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싫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딱 매맞기 좋게 놀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봐도 엄청 북한 기준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예의가 북한 말로 말하면 쟤는 사회주의 도덕에 완가물이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반항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반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2층으로 막 성큼성큼 어떻게 계단을 뛰어 올라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너 왜 가서 누가 데려오지 않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광철 동지가 뭔데 저한테 시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국은 그래 야 됐다 딴 데나 가봐 그러고 말 안 하죠. 근데 북한은 바로 주먹이 뻥 나갑니다. 저 얻어맞았어요. 맞았어요. 잘 때린 거예요. 여기요. 진짜 눈앞에서 똥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남자 손이 엄청 셉니다.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달려가가지고 때렸다고 막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같은 여성들이 같은 여자들이 25살 그때인데 한 30대 후반에 40대 이렇게 초반에 지금의 제 나이에 그 아주머니들이 밖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응? 입이 뻣뻣해가지고 남자가 말하는데 1대1로 대들고 그러니까 너 얻어맞지. 그래서 저는 그때 수긍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뾰족한 사람이구나. 그때 생각하니까 살짝 울컥했는데 얻어맞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남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꾸질했으니까 얻어맞아 당연하다, 싸다. 그러면서 한충 엄청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될까? 왜 나는 여자기 때문에 그래야 될까? 북한에서는 여자한테 굉장히 속박해서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첨가해서 말하면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북한에서 이미 깨닫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탈북 스토리를 한 2시간짜리를 언젠가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 탈북 스토리 밑바닥을 쭉 까보면요. 저는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왠지 여자한테 한이 맺혀가지고 자꾸 너 남자들을 뭔가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짐을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그게 당연시되는 그런 어떤 유교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거대한 변화와 여성의 어떤 무거운 일을 해방시켜주거나 여성을 위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도 못했고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발바닥 근처에도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막 싸우면 한국 같으면 경찰이 와서 동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사회고 경찰이 이 공산국가가 경찰이 이 공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뭐 마약을 했다거나 무슨 또 다른 어떤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무슨 다른 범죄가 있었으면 뭐 김정일을 욕했다거나 이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북한 주민을 체포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공권력도 남녀의 가정사라던가 가정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어떤 5층에는 아주머니가 막 자지러지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파트 1층으로 달려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파트는 한 5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그 집안에 있으면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쑥 내려다 보니까 5층에 계신 아주머니가 맨발 뻗고 막 밖을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우통을 벗어 제끼고 그 여자 와이프분을 찾으러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길게 멀리 못 가고 바로 잡혔는데 지나가던 안전원이 그 와이프를 때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내분을 때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시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경찰에게, 사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에 관해서는 북한 법이 굉장히 무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남이 사모하든 말든 지나가는 길이나 지나가시오 하면서 못하러 그러냐고 하면서 가정혁명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지나가던 길이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거죠. 여자는 끌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어떤 영상 그리고 인권에 관련한 영상을 같이 찍다 보면 굉장히 부모님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정말 엄마가 힘든 생활을 하고 그런 거를 동네에서 무척 많이 보면서 와, 여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이렇게 고달팠습니다라는 증언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이건 동네에서 한두 집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이런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여자들을 잘 어떻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여자들이 얻어맞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도 잘 못해준다는 겁니다. 여자들을 그 법이 굉장히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걸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가정의 수레바퀴가 두 수레바퀴가 있다고 하면 한 수레바퀴는 남자가 끌고 나가고요. 한 수레바퀴는 여자가 끌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한쪽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혁명 전사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일반 가정집에 먹고 사는 생계를 누가 책임집니까? 여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너지거나 그 집에 여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존속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 파탄나고 이 가정이 무너지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나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라는 무엇을 하나요? 북한이라는 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월급도 주고 생활 편의도 보장해주고 각종의 어떤 안전망도 구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개개인의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하나도 유지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달아나거나 여자가 붕괴되고 여자가 이혼해서 그 가정이 없어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고 나라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어떻게든 정치적 수로로 써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묘하게도 여자는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혁명 전사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당연한 거고 나가서 돈도 벌어 와야죠. 남성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직장의 메인 몸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여자들이 돈을 벌고 또 아이도 업고 나가야 되지만 집에서 혹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봐주면 또 저녁에 와서 그 아이를 최종적으로 밥 먹여가지고 재우고 이런 육아도 여성의 부담이고 장파 닦고 집안일 하는 거 여자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의 삶을 봤더니 여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달팠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지막 매듭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결혼하자라고 해서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엄마를 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그 남자가 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하냐,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찝으려면 2박 3일 동안 도시락 까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썰 풀어도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딱 여자에 한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는 지금의 현실이 가끔 저를 보면요. 내가 만약 북한에 있었으면 이 나이에 시장에 앉아서 내 거 사세요, 돼지고기 사세요 이러면서 정말 얼굴 새까매가지고 떼짜들짜들해가지고 장사나 하고 있었을 내 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으며 정말 금방 20대 때 왔을 때는 북한에서 그 귀걸이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걸이가 뭐라고요? 아니 귀걸이 하면 뭐 귀가 떨어집니까? 제가 귀걸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요만한 큐빅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니는데 관광 나갔을 때 달고 들어올 때는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남 모르게 구멍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고슴도치 그런 것만 끼워놓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는 그게 그렇게 전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예뻐 보이고 싶고 이성에게 이거 하나 하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꼭 하고 싶은데 북한은 이렇게 완장찬 오빠들이 규차할 때처럼 서가지고 그걸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그 서서히 어떤 마음속에 분노가 막 차오를 때 왜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나온 거 보면 참 예쁘게 여기다 금붕어 있지 않습니까? 금목걸이 여기다 막 금붕어 이따만한 거 답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거 24K 다는데요. 여기 막 이만큼 금붕어 우리 한국은 얍쓸하게 먹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 중국은 24K 하면 막 이따만한 거 주먹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뚝 달고 옵니다. 근데 그 눈에는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요 배같이 생긴 신발 앞에 굽이 막 이렇게 앞쪽이 막 이렇게 쪽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신발을요 계단을 못 오르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어리 빡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 신발이 신기하면서도 이런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데 국가가 하나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자유가 그나마 중국인들에게는 있구나. 그런데 북한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실제 여러분, 북한에서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정말 20대, 10대 젊은 청춘들이 귀걸이 하다가 길가에서 걸리면 사상투쟁의 대상이 되고 목걸이 하다 걸리고 그다음에 손톱에다 빨간색, 다른 색깔, 컬러풀한 색깔을 바르면 이게 비사회주의 반짝반짝한 거 바르면 비사회주의에 걸린다고 하고 막 잡아가고 세워놓고 이런 현상이 너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화장품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여자들이 화장품을 골라서 사야 되는데 눈이 부시기도 하고요. 당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사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화장품 제품의 브랜드가 많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제품은 늘상 쏟아져 있고 가득한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게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에 접했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환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그 장학금 추천서를 써줄 거니까 그 장학금 추천서 관련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김환란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대략은 납니까?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당시 이화학당에서 초창기에 박사학위를 미국 가서 받아온 그 최신 그런 여성입니다. 그분의 어떤 기금이 모여져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름도 요상하고 이상한데 이 사람이 왜 장학금을 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설명을 하는데 당시 이화학당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역사를 풀어주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에 이화학당, 초대 이화학당이 만들어질 때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선의 여사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불과 이제
100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이 조선 땅에서 조선의 그때 당시 여자들이 남자와 실제 겸상도 못했고 여자들에게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부엌녀 막 이렇게 이름 막 지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한국에서 역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3살에 김정은이 3살 때 띠띠빵빵을 운전하고 6살 때 외국인과 요트 시합에서 짱 먹어서 이겼다 그러고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노래는 불러줬지만 역사를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우리 여성들이 그 질곡의 시기를 견뎌내면서 이 한 시대를 살아냈던 그분들이 그런 거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럼 이 땅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줬대?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갔습니다. 그때 그 제중원이라는 의원을 처음에 막 병이 걸리고 이러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여자들이 막 아파도 이 남자 의원들이 가서 진맥도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병이 났는데 왜 남자만 고쳐주고 여자는 남자한테서 진맥을 하면 부정한 여자로 막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 의사에게 여자들이 이걸 보일 엄두조차 못 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너무 그 생각보다 너무 처참해가지고 이거 살짝 사실 북한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좀 신선한 충격이라는 게 훨씬 맞겠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여자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지만 남자들과 공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화학당에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면서 같이 남자들과 겸상도 하고 그때는 부잣집 딸내미 그리고 일반 천민의 딸 이런 거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지덕지하면서 그런 후기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을 똑같이 살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줬던 것은 그 선교사라는 직함에 스크래턴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반도 땅에 이 조선 땅에 달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북한에서는 선교사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선교사가 청강수로 이마에 사과를 따먹었다 해가지고 도둑이라고 써가지고 북한에서는 선교사하면 선교사는 나쁜 사람 그랬는데 제가 그 김환란 장학금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달려왔던 그 선교사라는 그분들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음에 잔잔하게 감동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을 이끈 힘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왔다는 게 이해도 잘 안 되고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궁무진한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과 그 아름다움과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진리로 새기는 자는 거듭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할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북한은 왜 거지처럼 살까? 제가 저기 디딤돌 교회라고 대전에서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그 국정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밤거리를 쭉 달리면 대한민국의 도처가 뭐 있습니까? 밤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방배동 이런 데서 문 쫙 열고 있으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정말 의아하죠. 이 십자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닐까? 저희 동네만 해도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어느 만큼 많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닐 땐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 가면 정말 그득그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있기까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오늘처럼 안정된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은 기독교의 복음이 흘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로서 이끌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북한은 당시에는 기독교의 복음에 제일 초기에 전파되었다는 그 평양이라는 곳에 장대제 언덕에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똑 올려다 놓고 본인들이 신처럼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몽땅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서 종교 탄압을 하기 때문에 저 나라는 썩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북한 주민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나라가 저 꼴로 되는구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갈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적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네. 저 사실 교회 와서 이런 거 해보기 좀 처음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조를 때만 어찌 보면 우리는 종교를 목숨껏 부르짖고 하나님을 정말 정신없이 찾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에게 돈을 보내다가 2021년에 엄마가 보이부에 들켜서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잘못은 한국에 있는 딸내미가 남조선에서 안기부 돈을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막 여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구박도 좀 하고, 여자로서 또 아들만, 여자 형제들은 막 예뻐하지 않았는데 아들만 어아둥둥 해가지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보이부에 끌려가서 매 맞고 보이부의 고민 끝에 엄마가 몸무게가 43kg가 되고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제일 정말 놀랐던 게 정거리 교화소라는 것은 한국에 온 수많은 감방을 거쳐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거리에서 탈출해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내 동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정거리를 통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자유의 나라, 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을 밟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악의 소굴에서 꺼내오지도 못하고 단지 이 한국에 있는 딸이 보내준 돈을 받았다는 걸로 인해서 즉 정거리 교화소로 들어갔다는 생각. 그 소식을 듣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제가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 그냥 울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정거리 교도소에서 5년씩 출소하고 7년씩 있다가 출소한 분들에게 거기 상황이 어떻고 거기 보위원과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보내면 우리 엄마 구출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고 기도해보자. 수많은 제 옆에 있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보자, 노력해보겠다. 제가 다니시는 교회도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너무너무 얄미웠던 게, 제가 그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자매분들이 또 부모님 홍당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을 못 모시고 온 게 가만 보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만 부모님을 못 모시고 온 거 아닐까. 그런 자책감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은정 자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오자마자 정말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분 어쨌든 기도 끝에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감사기도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를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 너무 급하다고, 나 너무 급하니까 우리 엄마 덜 고통스럽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덜 고통스럽게 엄마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 전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2022년 1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제 기도빨이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생일이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1912년인가 그렇습니다. 정주년이 2자로 떨어집니다. 까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까먹고 싶어요. 2자 정주년 떨어지는데 2022년 1월인데 북한이 벼랑간 대사령이라는 이렇게 공지 같은 게 뜨면서 우리 한국사에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 뭐 해가지고 12년이니까 그 100살이요. 110이고 김정일이가 42년생이니까 80인가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주년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정주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대사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3년인가 먹고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대사령을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저도 뭐 하느라고 했지만 저희 목사님한테 막 주변 찾아가서 나 우리 엄마 곧 나온다고, 2월 달에 우리 엄마가 곧 나온다고, 대사령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전거리에 있으신 분들도 3년이면 그 3년에서 한 2년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나오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시고 제 아픈 부분과 제가 원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다 믿고 맡기면 다 알아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것이 된다고 늘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영광은 풀이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 복음의 씨앗 덕분에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여성들에게도 자유와 존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북한 동포들에게 빨리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멸시에서 존귀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강요나 억압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존귀함을 누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여기로 모아집니다. 여성도 남성도 우리 모두가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이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눈앞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